안녕하세요. 선문대학교의 이현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말입니다. 이슬람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말이고,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게 우리나라 교과서에도 실려 있을 그 정도로 유명한 말입니다. 즉, 한 손에 칼, 한 손에 꼬라니입니다. 흔히 이슬람 하게 되면 이 문장이 생각이 나서 한 손에 칼, 한 손에 꼬라니다 보니까 굉장히 무력적인 종교고 폭력적인 종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이 주제를 들어가기 전에 먼저 조금 하나 설명을 하고 들어갈 것이, 우리가 알기로는 일반적으로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저는 자꾸 그걸 꾸란이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런 부분들입니다. 즉 코란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게 영어식 발음입니다. 우리가 이쪽에 대한 지식을 이제 서구를 통해서 들어오다 보니까 코란이라고 발음을 했지만, 요즘에는 그 원어가 한국말로 발음이 되면 그대로 쓰는 경향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랍어로는 꾸란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어로 쓰게 되면은 꾸란 이렇게 씁니다. 꾸란. 그 다음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알라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영어로 가시지만 아랍어로 알라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용어적인 부분들도 이제 나올 때마다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볼 때 과연 이렇게 폭력적인 종교였다면 이 종교가 지금 생겨난 지가 1400년이 넘는데, 이 1400년이 넘는 동안 56개국 지금 13억에서 16억의 인구가 어떻게 믿고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1400여 년 동안 이 지역에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 수백억, 수십억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과연 이 종교를 그럼 어떻게 유지를 했느냐 하는 그런 의문을 한번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쪽 사람들이 과연 그런 그 수십 수백억 사람들이 전부 폭력적이라고 생각하기엔 상식적으로 이건 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종교가 왜 그렇다면은 이런 말들을 갖게 됐는가 하는 것들을 지금 시간부터 살펴보는데요. 이 단어는 즉 한 손에 칼, 한 손에 꼬라는 13세기쯤에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면서 서구 쪽에서 적개심을, 이슬람에 대한 적개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것이 서구 쪽 학자들은 쓰지도 않는 말인데 이게 우리는 아직도 쓰고 있다는 데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 역사를 볼 것 같으면은 570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570년에 무함마드가 태어나지만 이 사람은 40살이 될 때까지는 보통 평범한 삶을 삽니다. 즉 610년까지는 평범한 삶을 살다가 610년에 이제 처음으로 계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출발을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슬람에서는 무함마드가 이슬람교를 창시했다는 말을 안 씁니다. 즉 하나님 이후에 아담, 하와서부터 그 밑에 있는 예언자들이 전부 이슬람의 예언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노아, 모세 다 똑같습니다. 동일 인물입니다. 단 예수님 이후에 무함마드가 한 명 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함마드가 나타나면서부터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쓰여졌을 뿐이지 그 이전에 있던 것까지 전부 이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이제 610년에 처음으로 이제 이슬람이라는 단어가 생겨나서 이 사람은 632년에 죽습니다. 즉 예언자 생활을 하는 것은 불과 22년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무함마드가 죽을 당시까지만 해도 아라비아 반도 내에서만 이 이슬람이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무함마드 이후에 정통 4대 칼리프 시절로 넘어갑니다. 이 4대 칼리프 시절로 넘어가는 것이 첫 번째가 아부바크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오마르, 세 번째가 오스만,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알리입니다. 이 네 사람의 기간이라고 해봐야 이것도 역시 632년에서 661년, 불과 30여 년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 30여 년 동안에 그 당시로서는 가장 큰 문화권인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의 사산 제국까지를 전부 이슬람 문화권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지금 네 명의 이런 이름을 봐도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게 느껴지죠.
근데 사실은 우리 실생활에 많이 쓰이는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바로 요겁니다. 두 번째 요 오마르라고 하는 요 사람 이름하고 똑같은 게 우리 상표 중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상표 중에 오마르 샤리프 이렇게 쓰는데요. 즉 이거 사람 이름입니다. 혹시 닥터 지바고 보셨습니까? 네. 그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상표를 만든 건데 우리는 이거 뭐 아랍 사람이라고 별로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무심코 쓴 거지만 우리 실생활에 뭐 이런 이름들이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이 오마르 때서부터 이슬람이 급속하게 팽창 정책을 피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그 위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 이라크 뭐 이쪽 지역에 있는 그 비잔틴 제국하고 페르시아의 사산 제국 쪽으로 이슬람 문화가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페르시아 제국의 상황은 어떤 것이었었느냐면은 두 개 다, 즉 페르시아 제국하고 이 비잔틴 제국은 제국의 말기 현상을 띄어갖고 굉장히 부정부패나 이런 고율의 세금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국민들이 굉장히 시달리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이제 밑에서 이슬람이 올라가게 되니까 어떤 계층에서 많이 협력을 해주냐면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 계층에서도 많이 협력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비잔틴 제국 하에서 탄압을 받고 있던 이 기독교 세력들이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 사산 제국 쪽으로 옮겨갑니다. 근데 페르시아 사산 제국은 그 당시에 조로아스터교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가 흔히 배화교라고 하는 그 종교입니다. 근데 그 페르시아 쪽으로 가서 이 페르시아는 그 기독교인들을 따로 조직해서 비잔틴 제국하고의 전쟁을 할 때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사람들이 비잔틴 제국하고 전쟁에서 많은 그 공을 세우지만 결국은 이 페르시아 쪽으로 동화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종교도 달랐고 민족도 달랐기 때문에 항상 이방인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독교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페르시아를 위해서 공헌한 것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차별 대우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있던 차에 이제 남부 쪽에서 이슬람 세력들이 올라오니까 이왕이면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쪽을 지원해 주는 게 낫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에서 이슬람 세력에 대한 지원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또한 점령을 당한 국민들 입장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 당시는 전쟁에서 졌다고 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7세기거든요. 그러니까 610년서부터 632년이 또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7세기라고 하면은 전쟁에서 지면은 뭐 이런 영화나 이런 데서 많이 보셨듯이 남자들은 전부 이렇게 목을 쳐갖고 이렇게 성에다 쫙 걸어놓는 그 시절이에요. 그리고 여자나 아이들은 전부 노예로 팔려가던 시절들입니다. 그래서 이슬람군에 의해서 점령을 당하고 나서 이제 집합을 하라고 하니까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이제 모이는 거죠. 그런데 그때 무슬림 군들은 뭘 선언하냐면 지금부터 남녀 평등이다. 그리고 노예 해방이다. 그리고 너희들 종교 믿으려면 믿어라. 단 우리한테 선교는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너희들의 치안을 책임져줘야 되기 때문에 무슬림이 안 된 사람들은 무슬림들보다 세금은 좀 더 많이 내라. 이게 바로 인두세입니다. 인두세가 우리가 그냥 듣기에 그냥 좀 어감이 안 좋아서 그렇죠. 그 제도 자체는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훌륭한 제도였었습니다. 물론 이게 역사가 흐르면서 일부 악용된 그 사례들도 있습니다만. 근데 그 당시 이 사람들이 인두세를 받고 보니까 페르시아나 비잔틴 제국에서 받던 그 세금보다도 쌌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인정합니다. 그 대신 그 안에서 우상숭배적인 요소만 쳐나가요. 즉, 그 자리에 유일신 사상을 집어넣는 겁니다. 그리고 남녀 평등이다. 뭐 이런 것들도 사실은 이미 그 전에 있던 기독교 사상에도 사실은 있던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선언적으로만 끝나지 않고 제도적으로 보장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남녀 평등이 이루어진 나라죠? 그렇지 않나요? 네? 근데 집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남녀 평등이
남자보다는 여자의 그 목소리가 더 세죠. 이게 예전에는 월급을 이제 봉투로 받아서 그 남자가 집에 가서 이제 여자한테 전해주거든요. 물론 그 봉투 받은 거 함부로 썼다간 집에 가서 안 죽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 봉투를 전해준다는 것이 곧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큰 소리 칠 수 없게끔 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시스템이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게 전부 통장으로 다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그 통장 저는 만져보지도 못합니다. 그 월급이 얼마 들어왔는지도 몰라요. 나중에 물어봐서 알지. 그러니까 자연히 여성들의 이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슬람 쪽에서 이걸 제도적으로 보장을 합니다. 여성들한테. 즉 여성들한테 재산권과 상속권을 줍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여성들한테 상속권 있나요? 아, 있어요? 그거는 잘 아시네. 이게 요즘에 그거 잘 아셔야 그 상속할 때 남자 형제들끼리만 상속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사인을 여자한테 반드시 받아야지만 상속이 되거든요. 근데 그 법이 언제 생겼는지 아세요? 네? 이거 불과 우리나라에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근데 이미 14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서 남녀 평등을 이뤄나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는 싫어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전쟁이 좀 있었지만 그 다음부터는 이게 전쟁다운 전쟁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냥 낙타 타고 지나가면 점령이에요. 그 당시 낙타 타고 당나귀 타고 이렇게 가던 시절인데 이게 불과 50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 거대한 두 제국을 포함한다는 것은 전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가는 데마다 싸워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흘러가요. 근데 그런 것이 몇 번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비잔틴 제국이 공식적으로 망하는 것은 한참 후에 망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미 비잔틴 제국이 이슬람권으로 들어오는 것은 바로 이 시기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서구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슬람이 그렇게 빠르게 퍼질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요소를 듭니다. 이렇게 포용성하고 관용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방의 문화나 사상을 그대로 인정합니다. 단 거기다가 유일신 사상만 집어넣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말은 쉽지 사실상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 당시 초기 무슬림들의 자신들의 그 신앙이나 사상에 대한 강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어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굉장히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이제 이런 북아프리카 쪽 전부하고 이제 유럽, 이제 스페인 남부 쪽, 그 다음에 중앙아시아 쪽까지 이제 진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중앙아시아 쪽에서 진군을 했을 때도 보면은 중앙아시아에 진군해서 이 아랍인들은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얼마 안 있다가 다시 본국으로 철수를 하거든요. 만약에 칼로 전파를 했다면은 아랍인들이 철수한 후에 바로 이슬람 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지역에서 이슬람이 더 번성을 해요. 그리고 유명한 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부카리나 사마르칸트 이런 사람들인데 이게 지금 중앙아시아 쪽에서의 그 도시 이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그 도시에서 유명한 사람이 나오면은 그 도시 이름을 따서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런 사람들이 없었다면은 지금의 이슬람 사상이나 신학이 이렇게까지 발달 못했습니다. 여기서 유명한 학자들이 대량 배출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현대 들어와서 소련의 공산주의를 거치고 나서도 아직도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평등, 이슬람 쪽에서 얘기하는 평등 사상 이런 거 얘기할 필요도 없이 역사의 그 흐름만 갖고도 간단히 증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빠르게 이제 전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초기 이슬람 역사를 볼 것 같으면요. 이상하게 유명한 그 여성 장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녀 그 평등 사상에서 기인을 하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상만 갖고 이런 것이 나타나진 않아요.
이 당시에 장군이라고 하는 것은 요즘에 여러 방송국에서 사극 많이 하죠. 그거 보면 그 장군들이 직접 앞에 나가서 이렇게 칼싸움하는 시절이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뒷받침이 안 되면 불가능합니다. 제가 한 번은 유학 시절에 이제 아는 사람 집을 놀러 갔어요. 이제 집사람하고 같이 이렇게 갔는데 그 한국 사람 집에 이제 놀러 갔더니 그분이 마침 잘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카페트를 좀 털어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건 먼지가 많은 지역에서는 카페트가 필수예요. 이제 그 먼지를 방지하고. 근데 그걸 가끔가다 털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카페트가 이게 두꺼운 거 이게 3m, 5m 정도 되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혼자 들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좀 들고 가자고 해서 들들 말아갖고 양쪽에서 이제 낑낑대고 있는데 그 집에 마침 일하는 아주머니가 계셨어요. 그 현지 분인데. 그분이 와서 뭐 하시는 거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면 모르냐 지금 이거 들고 가서 털어야 된다고 그랬더니 그걸 왜 둘이 들고 난리를 치고 있냐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둘이 안 들면 이걸 혼자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저리 비키라고 그러더니 혼자 번쩍 들고 가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고 놀랬어요. 물론 뭐 전 아랍 여성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 골격이 큰 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을 만져보면 이 뼈대보다 굵어요. 그러니까 그런 신체적인 부분이 가능하니까 이렇게 여성 장부도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사상만 있었다고 되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런 어떤 신체적인 뭐 아니면 지리적인 면 뭐 이런 기후적인 면 이런 게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슬람의 그 전파가 빠르게 전파가 됐다고 하는 것이 이 부분이 놀랄 부분이 아니라 사실은 그 빠르게 된 전파가 된 것이 이것이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슬람권으로 그대로 남아있다는 게 이게 기적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서구학자들이 얘기하는 이슬람 쪽의 진정한 기적은 그 문명이 빠르게 전파가 된 것이 아니라 한 번 이슬람은 영원한 이슬람이다. 이 부분이 진정한 기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게. 지금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는 나라가 21개국이거든요. 근데 이게 워낙 지리적으로 멀리 퍼져 있다 보니까 사투리를 할 것 같으면 이웃나라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즉 사우디 사람들이 사우디 방언으로 하면 그 옆에 이집트나 뭐 리비아나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 정도로 아주 말이 다르거든요. 그 다음에 그 민족적인 부분들도 약간씩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그 다음에 기간이 이미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왔다면은 충분히 다른 언어 아니면 다른 종교로 떨어져 나갈 수 있는 시간이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기네 내부끼리 싸울 때는 지네들끼리 싸우지만 외부 문명하고 부딪힐 때는 이슬람이라고 하나로 뭉치거든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이거죠. 이렇게 방언은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표준말을 하면 통해요. 그 표준말이 뭐냐면은 꾸란에 쓰여져 있는 그 언어입니다. 물론 현대식으로 단어가 조금 새롭게 된 것들은 있지만 기본은 그거예요. 이 사람들 꾸란을 통째로 다 외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거를 외우는데 그냥 의미상만 외지 않습니다. 글자 한자 안 틀리고 외웁니다. 제가 그 지역에 가서 그러니까 이슬람 법을 공부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뭐에 대해서 논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뭐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건데 외국인이다 보니까 제가 아랍어를 하면 얼마나 하겠습니까? 단어가 틀리고 뭐 문장도 틀리고 뭐 그러거든요. 그럼 교수님이 보고 그런 거는 봐주십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의미만 이렇게 맞으면은 그런 건 크게 안 쓰고 점수를 주는데 그걸 쓰는 과정에 있어서 그 근거를 반드시 써야 돼요. 그 근거가 첫 번째가 꾸란입니다. 그 근거 첫 번째가 꾸란이고 첫 번째가 꾸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디스예요. 이건 무함마드의 언행록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드시 뽑아놔야 돼요. 이러한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판단이 된다. 이런 논리적으로 이제 나가는 법들이거든요.
근데 그 꾸란 구절은 한 자리도 틀리면은 그냥 확 거버립니다. 그건 외국인이라고 해서 안 봐줘요. 그 건다는 것은 곧 뭘 얘기하면요. 그거 참 빵 뿌리는 소리예요. 아주 미치겠더만요, 아주 그냥. 그걸 어떻게 다 외웁니까, 그거를. 그래서 세상에 학문 방법도 신기한 게 다 있다라서 내가 아주 거지 같은 데 가서 고생을 엄청 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걸 제가 나중에 공부 끝날 때쯤 그 생각이 바뀌었어요. 거기도 컴퓨터 다 돼 있습니다. 단어 하나 맞히면은 몇 장 몇 절에 나온다. 정확히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외워요. 그것을 외운다고 하는 것이 지금도 이슬람권을 하나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랍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외에 다른 나라들도 아랍어 모르는 사람들도 그걸 외거든요. 그러니까 대외 문명하고 부딪혔을 때 이슬람은 하나다라고 하는 그 형제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로 그 꾸란을 외워가는 과정에서 나와요. 이게 이슬람권에서는 꾸란의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기에는 그 꾸란 안에 쓰여져 있는 언어의 힘이에요. 그 언어 때문에 아직도 이것이 분열이 안 되고 하나의 문화권으로 뭉쳐져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 꾸란을 외는데 보면은 이렇게 리듬이 있어요. 우리처럼 책 읽는 식으로 읽는 게 아니라 우리 판소리 비슷하게 일정한 리듬을 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런 꾸란 암송 대회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선천적으로 좀 타고나야 돼요. 선천적으로 노래 잘 부르고 못 부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요 리듬을 아주 잘 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반적으로 꾸란의 암송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아랍인들이 잘할 것 같죠? 거기가 모국어니까. 근데 의외로 이런 이슬람권에서 이제 국제 꾸란 암송대회 뭐 이런 걸 하면은 그 수상자들이 대부분 동남아 사람들이 이쪽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쪽에 온 사람들이 그거 굉장히 잘 읽습니다. 그건 아랍어권이 아니에요. 근데도 이 리듬 타는 게 아주 구성지게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뜻은 모르더라도 그 가락만 갖고도 이렇게 감이 좀 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읽는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 꾸란이 단순히 그냥 글자가 쓰여져 있는 성경이다. 이 구실을 떠나서 그 한계를 폭을 넓히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얘기했듯이 중앙아시아나 이런 쪽으로 많이 퍼져져 있는데, 이 중앙아시아나 그다음에 이런 동남아시아 쪽으로 이런 이슬람이 전파가 되고 나서 그럼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시겠지만 751년에 지금의 중앙아시아 쪽에는 탈라스라고 하는 데서 전투가 일어납니다. 이거 지금의 키르기스탄에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탈라스 전투예요. 즉 중앙아시아까지 들어간 이슬람 세력들이 계속 이제 동진하기 시작을 하니까 그 당시만 해도 여기는 중국의 문화권이었습니다. 이 중국의 문화권에 있던 것이 중국이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할 수 없이 이슬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전쟁을 하게 되는데 중국군 최고 사령관이 누가 오느냐 하면은 고선지 장군이 옵니다. 고선지 장군은 들어보셨나요? 뭐 하시는 분이었죠? 장군이었죠. 장군은 장군인데 이게 고구려 사람입니다. 이분이 고구려가 망하니까 이제 중국 당나라로 가서 유명한 장군이 되신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군대를 이끌고 이 탈라스로 가서 이 전투를 하게 되는데 서구 학자들도 이분은 높이 평판을 합니다. 만약 고선지 장군이 유럽에서 태어났으면은 나폴레옹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됐을 거라고 평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은 파미르 고원, 이 파미르 고원이 해발 6,000m, 7,000m 뭐 이 정도 된다. 지금 미국 테러 사건을 저질렀다고 지금 얘기하는 빈 라덴이 숨어 있는 데를 몇 군데 추정하는데 그 중에 한 군데가 요 파미르 고원이라고 얘기하는 설도 있어요. 이건 설입니다. 진짜는 아니고. 근데 거기가 왜 그렇게 부각이 되냐면 바로 옆에가
중국 땅에 그 신강성 위구르 자치구가 있습니다. 이건 무슬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혹시 영향을 미칠까봐 그 신경을 쓰고 있는 그런 아주 민감한 지역이 돼버렸는데 여기가 해발 6,000m, 7,000m 이 정도 됩니다. 여기를 수번 왔다 갔다 해요. 몇 번을. 나폴레옹처럼 한 번 올라가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분이 가서 이제 이슬람 군대하고 전쟁을 하는데 결국 여기서 집니다. 고선지 장군이. 그래서 그때서부터 이 중앙아시아, 지금 말씀드린 그 파미리 요건 주변이 전부 이제 이슬람화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부터.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슬람 지역으로 남아져 있는데, 이때 많은 포로들이 잡혀서 지금의 다마스커스, 바그다드 이쪽으로 이제 압송이 되거든요. 이쪽으로 압송이 돼서 나중에 이제 그때는 포로로 잡힌다는 것은 곧 노예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력이 많이 필요한 이 남쪽 항구 쪽으로 이제 포로들을 이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동시키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다마스커스나 바그다드에 있다가 지금의 아라비안만 쪽에 항구 쪽으로 이동을 시키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사우디의 한 부족이 자신들의 조상이 한국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데가 한 군데 있어요. 그래서 처음 들었을 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게 사우디 동부 쪽에 석유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담맘이나 이런 데. 이제 거기에서 근무하시던 한국 분들에 의해서 소문이 난 겁니다. 이제 광범위하게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한번 그쪽을 알아볼 필요가 있겠다 해서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윤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었대요. 또 윤 씨라고 얘기를 해요. 윤 장군이 와서 거기서 제국을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제국 이름이 까라미뜨예요. 알까라미뜨라고 부르는데 그 제국을 세워서 이 제국이 한동안 번성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연대수를 얘기하는데 보니까 요 탈라스 전투하고 불과 50년 정도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느꼈던 것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슬람 군대에 의해서 포로로 잡힌 중국 군들의 주력 부대가 바로 고구려 유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 한 반은 고구려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포로의 숫자가 정확히는 모릅니다만은 일설에는 한 2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그 중에 반은 고구려 사람이었다 이거죠. 근데 그것이 나중에 이쪽 바스라 항구 쪽으로 이동되는데 그 바스라 항구에서 가까운 지역이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사는 데가. 지금은 사우디아라비아 땅입니다만. 그렇다면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생각을 들거든요. 그리고 제국을 세웠다고 해서 진짜 지방사를 뒤져보니까 이 제국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때쯤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성씨가 꾸레이마라고 부르더라고요. 성씨가 꾸레이마. 이렇게 부르는 성씨인데, 근데 심증은 가는데 도무지 증거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할 수 없이 그냥 더 이상 진척을 못 시키고 있는데, 왜냐하면 또 이거를 주장하시는 분이 할머니예요. 근데 여기 굉장히 시골이거든요. 근데 여긴 여자분하고 면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직접 면담을 해서 어떻게 좀 들어봤으면 좀 더 좋겠는데, 그러려면 공식 이렇게 절차를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러기에는 또 증거가 너무 부족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이렇게,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을 것 같다는 것도 어떤 가능성에 의해서 이렇게 인적 교류가 계속 이루어졌다는 거고, 이것이 가깝게 있는 유럽하고는 그럼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이 탈라스 전투 이후에 아랍의 학문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 포로들 중에 종이를 만드는 기술자가 있었어요. 그 당시 종이는 중국만이 갖고 있던 비밀 기술입니다. 이것이 아랍 쪽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하면서부터 그 아랍에 있던 그 모든 그 지식들이 종이에 옮겨지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은 완전히 이제 암흑시대로 떨어지기 시작을 하는데, 그 유럽에 있던 그리스 철학이나 사상들이 전부 아랍어로 번역이 돼서 종이에 옮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급속하게 이제 학문이 발달을 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 유럽이 르네상스, 즉 문해부흥으로 일었을 때 그 이론적인 기초를 누가 마련해 주냐면 이 아랍에서 번역되어 있는 이 학문들이 다시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 학문적인 기초를 마련해 줍니다. 그러니까 상호 이렇게 그 문화가 교류되고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갖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예로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라비아 숫자 있죠? 아라비아 숫자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한 번도 아라비아 숫자가 다른 숫자라고 아마 생각해 보신 분들은 없을 겁니다. 1, 2, 3, 4, 5 이렇게 쓰죠? 이건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고 인도 숫자입니다. 이 인도 숫자를 아랍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영의 개념을 정립을 시켜요. 그런 다음에 그걸 유럽으로 전파하다 보니까 유럽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게 아랍 사람들이 쓰는 문자인가 보다 해서 아라비아 숫자를 씁니다. 아랍 내부에서는 지금 진짜 아랍 숫자가 있어요.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씁니다. 이거 7, 8, 9, 0. 근데 이 문화가 이렇게 전달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일방적으로 받아서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고 주고 이런 건 없습니다. 받으면서 상호 영향을 받아서 다시 거기서 발전이 돼 갖고 다른 데로 넘어가면 또 그 지역에 맞게 상호 변형이 되고 그러거든요. 가령 이슬람 철학이나 문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는데 그 철학들이 그리스 철학이 번역되는 과정에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비약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고, 이 숫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랍어 오른쪽에서 이렇게 왼쪽으로 쓰죠. 그러니까 제가 몇 번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쓰는데, 그럼 숫자도 이렇게 써야 되죠. 이쪽으로 써야 되는데 숫자만은 이쪽에서 씁니다. 이쪽에서 써나가요. 이건 왜 그러냐면은 이 인도 숫자를 받으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요. 상호 문화를 받으면서 상호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로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단어들 많아요. 대표적인 게 알코올이죠. 알코올은 이게 아랍어 단어에서 나갑니다. 즉 주로 이 서구 쪽에서 나오는 단어, 특히 과학 쪽에 관련된 단어들 중에서 앞에 알자가 붙은 것들은 대부분 그 아랍어에서 나간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랍어에서 그 알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데, 이 영어의 더에 해당하는 그 정관사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러니까 코어로도 사실은 이렇게 쓰는데, 코어로. 요거 플러스 정관사 알이거든요. 그래서 알코올로 이렇게 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럽으로 넘어갈 때는 그냥 이게 아랍인들이 쓰는 그 정관사인지 뭔지 모르니까 그냥 알코올 그냥 이렇게 붙어서 우리한테도 알코올로 넘어오는 것들이죠. 그 외에 또 생각나는 게 우리가 많이 쓰이는 것 중 뭐가 있느냐면요. 아이들 병 났을 때 먹는 약 이렇게 물로 된 거. 그 시럽이라고 부르죠. 그게 아랍의 알시랍에서 나갑니다. 시랍은 이게 마시다라고 하는 그런 그 동명사예요. 거기서 나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와 같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 동과 서를 그 중간에서 이 아랍인들이 그 중개 역할을 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슬람 문화가 이제 퍼져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들을 만약에 칼로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이 이렇게까지 광범위하게 퍼져 있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1400년이 넘는 이 기간 동안 그 많은 수십 수억의 그런 사람들이 그 사상을 지켜갈 리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그쪽에 대한 직접적인 교류를 별로 못 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이러한 그 부분들을 많이 오해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니까 자세히 알기 전에 그 이슬람 하게 되면 이거 쓰고 다니면서 전부 그냥 한 손에 칼로, 정복의 역사, 그 다음에 요즘에 일어나는 테러 이런 걸로만 연상이 되게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한 문화권을 접근할 때는 이제 그런 선입견을 털어보기 위해서 되도록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선입견을 털어내고 나서부터 다음 시간부터는 또 좀 더 이 사람들의 삶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하는 부분들을 살펴볼까 합니다. 고맙습니다.